먼저 우리 서로 만남을 반갑게 생각하면서 인사할까요? 네, 다 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몇 년째 이 행사를 중앙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왠지 개인적으로는 더 감회가 새롭네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저희 큰아들을 따라서 어떻게 어디에 어느 대학에 어느 전공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막 따라다녔었어요. 근데 그 큰 아드님이 올해 재수하셔가지고 겨우 학교를 들어가 주셔가지고 오늘은 조금 마음이 편한 상태로, 그러나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 진로를 탐색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나 또 마음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조형숙이에요. 자, 우선 먼저 유아교육이라는 게 뭔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학문적으로 보면은 유아교육의 대상을 출생에서부터 만 8세까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정서적 또는 사회적 또 신체적 그리고 지적인 능력의 발달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마다 가지고 태어난 잠재력 또 개성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계획적인 과정, 계획적이면서도 체계적이고 또 상당히 과학적인 과정을 우리는 유아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학문적인 개념이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들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우선은 가정이죠. 가정에서부터 부모들로부터 받는 교육이 유아들의 성장과 발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유치원이라고 하는 유아교육 기관이 있고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또 보육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아이들이 가서 교육과 돌봄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실상 우리 유아교육과에서 좀 더 이렇게 목적화하는 또 구체적으로 타겟하고 있는 연령은 출생에서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인 취학 전까지의 아이들이 기관에 있을 때 또 가정에 있을 때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또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볼 것인가에 관해서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이 바로 유아교육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부가 소관을 하고 있어요. 담당을 하면서 만 3세부터 만 5세, 즉 취학전 유아들이 다니는 곳이고, 어린이집은 조금 더 연령이 넓어서 출생에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이 다닐 수 있도록 법이 되어져 있고 실제로 그런 아이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는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게 되고, 또 어린이집 교사가 될 수 있는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그 두 가지를 받고 여러분이 졸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적인 진로는 그렇게 교사가 된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거나 어린이집 교사가 되거나, 또 어린이집 교사를 하다가 유치원으로 가고 싶으면 유치원으로 또 갈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자격증 두 개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 그런데 많은 유아교육과가 전국에 있어요. 서울 시내에도 있고 또 전국에도 있고, 또 그 유치원 교육사 자격증은 4년제 유아교육과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3년제 전문대학교, 대부분의 전문대가 3년제로 되어져 있고, 아직도 한 8, 9% 정도의 2년제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가 있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에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을 양성하는 데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는 전국적인 어떤 그 유아교육과를 대상으로 할 때는 좀 다르다는 거죠. 우선은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개론 시간에 배우겠지만 우리 중앙대학교는 중앙유치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유아교육과를 중앙대학교의 모태학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916년에 한국인에 의해서 한국인의 구국정신을 교육하기 위해서 설립한 중앙유치원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오늘날의 중앙대학교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년만 있으면 중앙대학교가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 지금 고2이신 분들은 중앙대학교에 입학을 하는 2016년에 100주년을 맞이하는 유아교육과에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러한,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3이
굳이 재수하시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2학년 때 백수전을 만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를 앞으로 이끌어갈 유아들의 행복한 현재 삶. 일단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의 유아기 때 행복하게, 밝게,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주는 교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먼저 해주면서도 이 아이들이 행복한 유아기를 보내고 나면 그것이 잘 다듬어져서 초등학교 가서, 중학교 가서 또 성인이 되어서도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다져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게 첫 번째 우리들의 목표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나 이제 중앙대학교이기 때문에 이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는 단언컨대 한국을 대표하는 첫 번째 넘버원 유아교육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목표는 여러분들을 유치원 교사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유아교육, 교육계, 또 연구, 학술계를 대표하고 리드할 수 있는 리더를 기르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앙대학교 유아교육을 선택한다면 꿈을 크게 갖고 들어왔을 때 그 크게 가진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략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서 유치원 교사가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할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율동할까요? 네, 하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아이들의 현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뭐 할 것 같아요? 코 걸리는 아이들 닦아줄까요? 네, 닦아줘야죠. 왜냐하면 닦아줘야 청결하고 그러니까 이뻐 보이고 본인도 또 즐거운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많은 일반인들이 주로 그런 걸 많이 생각하지만 그것은 유치원 교사가 하는 일의 0.1%도 안 되는 일이고 유치원 교사는 많은 모습으로 유치원에서 하루 일과를 1년을 지내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늘 좋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모여서 선생님들께 연구를 합니다. 연구하면서 본인이 가진 장점 그리고 남이 가진 장점을 나누고 공유하고 단점을 고쳐가기 위해서 연구하는 교사. 두 번째는 유아들은 굉장히 주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호기심이 많아요. 아마 조카 있는 사람들 느꼈을 텐데 질문이 많죠. 근데 왜 비가 와요? 하늘에 왜 이렇게 구름이 있어요? 선생님은 왜 울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슬프니까 울지. 손흥민이 애인 생겼대잖아. 그래서 슬프잖아. 뭐 이렇게 울 수도 있겠죠. 아무튼 굉장히 많은 호기심이 있어요. 특히나 과학적인 호기심.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 사고를 도와줄 수 있는 교사. 또 아이들은 알겠지만 연필하고 뭐 쓰고 그릴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막 극적극적거리면서 자기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의 미술적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한다면 창의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사고력을 키워주고 다양한 표현력을 키워주고 또 최근에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길러주는 이런 다양한 교육적 또는 돌봄에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유치원 교사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교재들을 잠깐 봤겠지만 유아교육과에서는 여러 가지 교과목을 배우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받고 나오고 싶다면 교육부에서 지정한 과목들을 꼭 들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안 들으면은 졸업을 해도 자격증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그 유아교육과의 교과목은 유치원 교사 자격을 위한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교사 2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이 처음에 들어오시면 아동교육 철학, 아동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역사적으로 루소는 아동을 어떻게 봤는가, 루소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얘기했는가, 또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얘기했는가, 이런 철학적인 논의, 교육을 하기 전에 우선 도대체 아동, 유아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이거 가르쳐야지 저거 가르쳐야지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학부터 세우는 것을 합니다. 특히 우리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이 철학적인 기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움직임 교육을 할 수 있는 동작 교육, 또 요즘 여러 가지 취약계층들이 있죠.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가족 형태가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복지는 또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지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라든지 안전관리, 요즘 세대 안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유아들을 관찰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유아 음악교육, 3학년이 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다양한 교수 방법, 문학을 통해서 가르치는 방법, 또 미디어를 활용해서 가르치는 방법, 이런 교육 방법에 대한 것들. 유아 교육에서는 여러분이 흔히 많이 이제 그 중고등학교 수업에서 수업을 받는 방식처럼 이렇게 교수님, 선생님이 강의하거나 뭐 판설하거나 이런 거 중심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놀이라든지 활동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교수법들을 알아야지만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즐거워해요. 안 그러면은 딴짓해요. 여러분들처럼. 재미없으면 딴짓하겠죠? 옆에 친구 찌르고 앞뒤로 몸을 흔들고 그냥 화장실 간다고 나가버리고 뭐 이런 아이들을 잘 이제 끌어들여 가지고 재미있게 교육을 하기 위한 교수 방법, 또 아이들 중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어떤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위한 생활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멀티미디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언어교육, 뭐 보육과정, 교사론, 건강교육 이런 과목들을 여러분이 다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하는 방식을 보면은 유아교육과 수업은 강의 방식도 많이 있지만 실습 과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제 교사가 되어서 가르쳐야 하는 것들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실제 중심으로 배워야 하는 그런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교재 교보들을 학생들이 탐구하면서 이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할 것인지 이렇게. 실제 유아교육과 나중에 여러분이 오게 된 선배님들이세요. 이분은 지금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경기도의 국공립 교사가 되어서 얼마 전에 거기 진흥원에 갔더니 경기도를 대표하는 달력에 이렇게 표지 모델까지 돼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통해 조금 보시면 1학년 때 전공 기초로 유아교육 개론, 누리지도, 발달, 교육과정, 미술교육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과학교육, 또 부모교육. 아까 유아교육의 환경 중에 하나가 가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사들은 부모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가정생활과 어린이집 유치원 생활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스스로 의사표현을 못하는 아이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와 함께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부모를 교육하고 부모와 관계 맺는 것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아동문학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이런 것들. 그리고 4학년이 되면은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유치원 현장에 가서 실제 교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에도 교생 선생님 나오셨죠? 예, 그분들처럼 여러분들이 유치원에 교생 선생님이 되어가지고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해보는 그런 교육 실습 과정을 4주 동안 해야지만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도 3학년 때 일주일에 하루씩을 빼가지고 우리 중앙대학교 부속유치원에 가서 참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현장을 상당히 우리는 가깝게 드나들면서 실제적인 교육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하는 자치활동들이 몇 가지 있어요. 아무래도 자치학생도 역시 전공 관련해가지고 어린이 문화예술과 관련된 또는 학술적인 것과 관련된 게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한 땀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문화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인형극 공연을 이렇게 하는, 그래서 중앙대학교에서 큰 무대에서 많은 아이들을 초대해서 하기도 하고, 요청이 오면은 직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틀을 끙끙 매고 가지고 가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공연을 해주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한땀이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맞댐이라고 하는, 또 이건 뭐냐면 학술 소모임이에요. 그래서 매년 정기적인 학술제도 합니다. 이제 학기 중에는 주마다 모여가지고 주제 정한 거에 대해서 논문도 읽어보고 또 관련된 기관도 탐방해보면서, 예를 들면 몇 년 전에는 유아교육에 있어서 숲체험 활동의 중요성과 방안에 대해서, 또 장애인 통합교육의 방안에 대해서, 유아기 미디어 교육의 방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학부생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모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들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보여주라고 갖고 온 동영상이에요.
빨리 이런 대학생활 하고 싶죠? 대학 가더니 너무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잘 못 봐요. 신입생 1학년 1학기에 들어있는 큰 아들을 제발 5분만 얘기 좀 하자고 요즘 제가 하소연하고 있어요. 한 땀 한 땀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대학교는 역사가 워낙 오래되어서 동문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어서 매년 학부생이 준비하는 동문회 모임을 이렇게 준비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과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찬학 교수님, 나이 순이에요. 지성애 교수님, 누구일까요? 좀 변했죠? 네, 미안합니다. 빨리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민진 교수님, 김남근 교수님, 불행하고도 여러분은 저한테 강의를 듣는데 3교시는 저기 뒤에 와 계시는 우리 훈남 김남근 교수님이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나 보고 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 젊으신 남기영 교수님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특히 이제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과 함께 연계해서 하는 활동들이 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중앙대학교 부속유치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올라오셨을 텐데 정문과 후문 중간쯤에 중앙대학교 부속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유치원의 원장은 유아교육과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보직으로 하시고 계시고, 모든 그 교직원은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하신 선생님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아교육계는 이제 학술연구 모임이라고 하는 학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런 그 학회들 중에 굉장히 규모가 큰 정규 규모 학회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의 지성희 교수님 거기 학회장을 맡고 계세요. 네, 그런 것도 그 유아교육과가 있는 대학 자체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학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주관하는 유아교육 정책 관련 연구들을 교수님들이 많이 맡아서 연구 책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마 누리과정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나라에서 아이들에게 무상교육을 주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같은 교육과정을 좋은 그 교육과정을 해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만들기 이전에 기초가 되는 연구라든지 영유아 교육복지 내실화 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공모를 해서 굉장히 좋은 연구 계획서가 있으면 거기에 연구비를 지급해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예컨대 베트남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육아 역량 강화 사업 등과 같은, 한 예를 들면 베트남에 있는 부모들에게 육아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라든지, 유아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R러닝, 로봇을 도입하는 교육에 대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은 과학창의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취약계층, 어려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과학적 개념이 있는 연극을 만들어서 공연하는 것을 지금 작년 올해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학부생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굉장히 복지적인 차원에서 좋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한번 단계적으로 보면, 우선 학부를 졸업하면 유치원 교사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유치원은 크게 국공립과 사립이 있습니다. 국공립은 나라에서 모든 재정을 지원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그 국공립에는 형태가 병설이 있고 그 다음에 단설이 있어요. 병설은 규모가 작아서 초등학교에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곳이고, 단설은 완전히 단독 건물 속에 원장님이 단독으로 있으셔갖고 초등학교와 같은 체제로 가는, 앞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정부의 단설을 많이 짓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이들의 그 교육비도 지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내는 상황이고요. 사립의 경우에는 22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부는 내야 되는데, 어쨌든 국공립과 사립이 있는데, 여러분이 국공립 교사가 되고 싶으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국공립 교사를 임용하기 위한 공개 시험을 봐야지 돼요. 11월에 1차가 있고 대부분 1월에 2차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과해야지만 국공립 교사가 되어서 만 62세인가요?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국공립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립유치원 교사는
개인이 설립한 유치원이기 때문에 개인이 낸 공고를 보고 거기서 원하는 어떤 그 면접이라든지 뭐 수업 시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개인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은 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유치원, 사립 유치원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으면 이제 학년이 끝난 다음에 본인이 또 알아서 옮겨 다닐 수 있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매 4년마다 나라에서 이렇게 어느 지역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서울의 국공립 교사가 되고 싶으면 서울 지역에서 시험을 봐야 되고, 경기도에서 하고 싶으면 경기도 지역에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는 옮겨 다니게 돼요. 경기도 교사가 됐는데 서울로 오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게 국공립 교사인데, 국공립 교사는 평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연수도 받아서 학점 관리, 점수 관리를 잘 하고 나서 승급 교육을 받게 되면 원감이 되어질 수 있어요. 원감은 이제 수업보다는 교사 관리라든지 그 유치원 관리를 주로 하는 분이고요. 그다음에 또는 뭐 서울시 교육청, 교육지원청, 또 뭐 성북구 교육지원청, 전라남도 교육지원청과 같은 예전 교육청에서 유치원들을 또 장악하는 장학사가 또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경력이 쌓이고 점수가 쌓인 다음에 국공립 교사가 시험을 보면, 물론 사립유치원 교사도 장학사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합격되는 그 비율을 보면 대부분이 국공립인 것이 현재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원감에서 이제 좀 더 경력을 쌓고 또 승급 견수를 받으면 원장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설유치원 원장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학교 선생님하고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복지체계라든지 임금체계라든지 모든 게 다 초, 중, 등하고 다 똑같아요. 사립의 경우는 유치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나라에서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사는 동네는 50만원, 뭐 조금 어려운 동네는 40만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지금 아마 주변에서 유아교과 간다고 그러면 박복인데 이러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 임금 체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그 개선이 되어지고 있어서 요즘에 교사들의 이직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 하다가도 또 유아교육진흥원이라고 해서 또는 도교육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유치원의 연구, 교사 연수 등등의 일들을 전체 관장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연구사라든지 원장까지 여러분이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쭉 가면은 여러분들의 커리어는 여기까지 가서 50대가 되었을 때 이 자리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원감, 원장이 되어질 수 있죠. 사립유치원에 교사가 되었다가 원장이 되기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네, 아드님하고 잘 사귀는 거죠. 농담으로 하는 얘기예요. 네, 실제로 그렇게 간 졸업생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사 관련 유아교육 관련 다른 또 분야를 또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은 교사 경력을 좀 쌓고 유아교육 관련 다른 분야로 가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교사 경력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직 경력을 가져야 관련 분야에서 실제적인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또는 외국에 나가서 취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국책연구소의 연구위원이 될 수가 있어요. 육아정책연구소라고 국책연구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과학연구소, 민간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여기가 뭐 하는 곳이죠? 수능 출제하는 곳이죠. 예, 이런 곳. 그 다음에 영유아교육 관련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유아교육진흥원이라든지, 또 지금은 서울에는 구마다, 그 다음에 그 지방에는 시군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양육이라든지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센터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육전문요원 또는 원장, 센터장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의 교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계속 공부를 해서 연구자가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중앙대학교를 나와서 석박사를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국내에서 대학원 박사를 해도 전국에 있는 전문대학이나 대학의 교수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다른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훨씬 높다. 그래서 작년에 그 중앙대학교 유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석사를 하고 다시 중앙대학교를 들어와서 저한테서 박사 학위를 받고 졸업한 유은영 선생님이 96학번이에요.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병호 교수님, 이분도 중앙대학교 유아교과를 졸업하고 석박사를 미국에서 하고 오셔서 서울에 있는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님이 되셨어요. 이분은 유치원 졸업하고 유치원 교사를 오래 하시다가 석박사를 중앙대학교에서 받고 지금 서울에 있는 배화여자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대표적인, 그래서 가능하면 좀 이렇게 비유가 좋은 분들로만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여 명이 넘는 우리 졸업생들이 전국 대학의 교수로 진출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직 중에는 아까 얘기했던 국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에 중앙대학교 졸업하고 석박사를 받은 김정숙 선생님, 이분이 98학번인데 오타가 난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이런 연구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은 7, 8학번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졸업한 동문이 맡고 계십니다. 기업으로는 이제 이런 교육 관련 기업들 갈 수 있는데 사실은 기업으로 가는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유아교육 유치원이나 교육계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여건이 좋고 전공을 살리기 좋기 때문에 갔다가도 돌아오는 분이 많고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실제로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유치원 교사 말고 또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관련 자격증을 여러분이 받으면, 예를 들면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졸업하고 이수하면서 예를 들면 어떤 학회에서 뭐 아동 상담사 자격증, 뭐 놀이치료사 자격증 이런 것들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과정을 개설하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이 이수하게 되면 자격증을 받게 되는데 받아서 활동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현실을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직업들이 아직은 직업적 안정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대부분은 파트타임 형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교수로서 학생들의 어떤 진로를 지도할 때 유아교육과, 그것도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CAU, ECA를 졸업했다면 굳이 다른 것에 가기보다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유아교육 교육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이 훨씬 한 단계 올라서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유아교육을 살려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 중에 3가지 사람을 다루는 중요한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있겠죠. 두 번째는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죠? 세 번째는 사람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교사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유아교사가 된다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어떤 점수에 맞추기보다, 물론 점수에 맞추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런데 이 유아교육을 내가 해서 나는 어떤 나의 삶의 비전을 가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편하게 질문하십시오. 한 15분 정도 남았나봐요. 조금 더 빨리 끝낼 거든요. 뭐든지 괜찮으니까 손 들고 질문하세요. 네, 파란 옷 입은 학생 일어나서 얘기해보세요. 유아교육과 가방, 독후감 같은 거 쓰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 자소서 같은 거 쓸 때요? 예, 그러게 말이에요. 예, 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글쎄 아까 이제 저 질문 받을 때 한 가지 단서가 있기는 한데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 되느냐 뭐 이런 입결에 관한 거 있죠. 그거는 이제 입학처에 상담할 거고 이제 우리는 과외대에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교육과 관련된 또는 아이들 심리에 관련된 그죠? 그런 것들이 좀 관련성이 많이 있겠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국어리 교사가 되고 싶어서 인천에서 합격을 했어요. 네. 만약 나중에 대구 같은 데 멀리 이사 가서 시집을 갔어, 그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취직을 하고 싶으면은 거기서 또 압박 보는 거는 돼요. 압박 보는 건 되는데 그게 안 돼. 지역으로. 네. 가 됐으면 그냥 경기도 내에 있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있으시죠? 경쟁률은 꽤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이 그 직업적 보장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교육과에서도 국공립 시험을 보겠다고 하면 학과에서 어떤 진로 국공립 시험 대비를 위한 여러 가지 강좌라든지 지도를 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세요? 국공립 교사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 시험이랑 임용고시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시험이랑 임용고시랑 국공립 교사 되려는 그 시험이랑 그냥 일반 임용고시랑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 임용고시라고 하면은 뭘 얘기하는 거죠? 임용고시 같은. 그러니까 유치원 국공립 교사 되기 위해서는 유치원 교사 채용을 위한 공개 시험이라고 해서 그게 임용고시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시험인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임용고시라고 말을 붙인 거예요. 공개 채용 시험이에요. 시험. 같은 거예요. 그래서 1차에는 필기시험을 보고 2차에는 실제로 수업 시연을 해요. 어떤 이제 갑자기 가면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15분 동안 계획을 해가지고 직접 내 앞에서 해봐라. 그걸 이제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면접을 봐요. 이렇게 이제 그런데 갈수록 1차에서 일부분을 뽑고 2배수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2차에서 또 파이널 마지막 그 채용인을 뽑는데 그런 그 실기 과정을 강조한 게 최근에 와서 더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여러분이 걱정 많이 되는 것은 저희가 가르치는 교과목들 중에 이렇게 수업 시연을 직접 해보는 과목들도 많고 현장에 가서 참관하는 과목들도 있어서 그런 준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시험 교사의 악기 다룰 줄 아는 게 도움이 돼요? 악기는 사실상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IT 기기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피아노를 치는 게 기본이었어서 만약에 본인이 안 배우고 왔으면 학과에서 과목 중에 피아노 실기 과목을 개설을 해서 우리가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는 IT 기기들이 많아서 피아노 의존도가 좀 낮기는 한데 악기를 다룰 줄 알면 훨씬 교사가 수업을 풍요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학생들에게 하루 시간을 내갖고 우쿨렐레 알죠? 우쿨렐레. 요즘 김나나가 그 우쿨렐레를 한 6시간 정도 배우면 동요를 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학과에서 동문 선배님들이 주신 기금을 가지고 그 워크샵을 해줍니다. 그런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악기 정도를 다루는 거. 근데 고등학교 때 그걸 굳이 배우지 않고 와도 대학 다니면서 준비를 하면 충분합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궁금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사립 같은 경우는 또 개인마다, 사립마다 다르고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일반, 그 다음에 또 지역적인 차이가 좀 있어요. 이렇게 서울이라든지 이런 대도시하고 중도 도시하고.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일단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대학을 나와서 중소기업에 들어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연봉. 그러니까 한 2,700~800에서 3,000 사이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의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장점은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연봉이 올라가고 사립도 물론 올라가지만 그 국공립은 연봉이 많이 올라가도 이제 계속 거기 있는 게 눈치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봉 차이도 많이 나고 국공립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복지가 잘 돼 있어요. 육아휴직 3년 그냥 확실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졸업생은 첫째를 낳아서 3년 하다가 2년째 둘째를 또 낳은 거죠. 그래서 둘째 육아휴직을 또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박사과정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학업 휴직을 하고 좀 박사과정에 올인하고 싶다. 그러면 3년을 휴직을 하고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다시 복귀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국공립이. 그러니까 사립이랑 국공립의 큰 차이는 연봉보다는 기회를 또 주게 돼요. 근데 그 조건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때 가서 교육청에 가가지고 알아보면 다양한 조건을 얘기해 줄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차리고 나서 이제 원장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그에 비해서 유치원에 비해서 조금 설립하는 기준이 좀 수월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국공립 말고 인간 어린이집도 있지만 여러분이 흔히 아는 놀이방이라는 것 알죠?
아파트에서 이제 하는 가정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시설장이 되려면 어린이집 경력 3년이 있으면 시설장 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유치원 원장이 되는 것보다는 수월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잘 되기를 바라요. 실제로 이 진로 탐색에 왔다가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들어온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꼭 신고를 하더라고요. 네, 신고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